30살인데 50살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노 초반 주인공의 부모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는 25, 어머니는 20살에 그를 낳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부모죠. 다음에 이런 말이 붙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부모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에 대해서 쓴 문장이죠. 30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아마도 독자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저 가난한 농가였구나,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소설 곳곳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편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토노라는 책을 정신분석의 틀로 읽어볼 텐데요. 지난 편에서는 인물 3명을 진단대에 올렸습니다. 스토너, 이디스, 로맥스. 스토너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침묵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스는 감정을 떼어낸 채로 마치 로버트와도 같이 인생을 살아갔고요. 로맥스는 자신의 유년기를 한 학생에게 옮겨놓은 채 이렇게 주인공 스토노와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3사람 모두 자신만의 아픔 그리고 슬픔의 계기는 있는데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이트적인 자기 방어 그런 것들을 3사람의 성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방어 기제를 발현하고 그것이 성격이다. 3사람 모두 자신의 아픔 앞에서 그 아픔 서술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분석적인 읽기를 할 때 진단 대상을 바꾸어 봅니다. 인물이 아니라 소설 그 자체를 진단대에 올려보는 것이죠. 아까 그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이 소설 곳곳에 등장합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스토너의 아버지는 척박한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스토너의 스승 아처 슬론 교수가 그렇습니다. 애처 슬론 교수는 전쟁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토노도 그렇죠. 드리스콜과 헤어진 뒤에 그는 눈에 띄게 늙어버리고 귀까지 어두워집니다. 스토너의 딸 그레이스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아버지 없이 낳고 양육의 통제권을 넘기는데요. 그 대목에서 25살인 그녀가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죠. 전부 늙어 보였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상실을 겪은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슬픔이 도착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소설이 기술을 하고 있지만 그 슬픔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슬픔의 상황까지만 딱 도착을 하고 나서 그 슬픔을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슬픔에 이르는 장면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이야기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상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인물은 그 슬픔에 대해서 묘사를 하지 않고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이미 늙어 있습니다. 그 상실 이후에 서술이 비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자리에 늙어버림, 나이가 놓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거야 뻔한 인과관계가 아니냐. 생계가 달린 심한 노동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잃은 그런 일, 그리고 아이를 빼앗긴 일, 다 짐작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짐작이 어려워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볼 거는 소설이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도의 과정이죠. 아픔과 고통을 견뎌낸 그 시간을 서술하는 대신에 그러한 아픔의 시간의 총량을 몸의 나이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놓여야 할 자리에 그런 나이, 숫자가 놓이는 것이죠. 이렇듯 텍스트의 정신분석은 텍스트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마치 환자의 증상처럼 여기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스토너가 결혼했고 딸과 멀어졌고 사랑을 포기했고 죽었습니다. 이게 이 스토너 소설 자체의 사건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목록으로도 전혀 다른 소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맨 마지막에 놓으면 한 남자의 생애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첫 문장에 놓으면 이미 끝난 삶을 되짚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스토너의 경우도 소설 초반부에 죽음부터 나오잖아요. 표현법에 있어서도 어떤 장면은 20쪽에 걸쳐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장면은 단 한 줄로 축약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3인칭으로 서술을 하더라도 누구의 속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있고 누구의 속마음은 끝내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료는 같은데 작가의 서술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이 둘을 나눠서 불렀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순서를 파불라, 그게 소설 안에 배치된 형태를 수제라고 했습니다. 파불라와 수제 둘 사이의 관계인데요. 같은 사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스토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놓임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텍스트의 정신분석과도 연관이 되는 개념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배치여야 했는가?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꿈을 떠올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꾸는 꿈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꾸고 옮기고 엉뚱한 걸로 대체를 합니다. 정신분석은 그 변형의 흔적을 되짚어서 원래 말하려던 것에 다가가는데요. 추적을 해 나가는 것이죠. 텍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게 20세기 후반 비평의 발견이었습니다. 파불라와 수제가 나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소설의 스토리상의 배치가 나왔나 이렇게 추적을 해 보는 것이죠.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요. 대체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텍스트상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가. 반복되는 표현들, 스토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표현이 자꾸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은유나 수사법이 반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의 무의식의 증상으로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의 크기와 서술의 온도차가 있는가.
일어난 사건은 엄청 크고 충격적인데 이것을 서술하는 방식은 텐션이 되게 낮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이 비어 있는가, 혹은 설명이 압축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텍스트의 징후, 증상으로 살펴보고 왜 그런지를 추적하고 파악해 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텍스트의 정신분석. 그리고 여기서는 언제나 주어가 인물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작가인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스토너라는 소설 텍스트 자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조작,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토너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소설의 문장이 굉장히 담담합니다. 건조하죠. 이디스가 아버지 유품을 폐기하는 장면, 그 대목에서 소설이 쓰는 말이 분노도 기쁨도 없이 꼼꼼하게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감정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없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스토너가 딸을 잃어갈 때에도 경력이 무너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제를 이 소설의 미덕으로 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자면요, 이러한 건조한 문체를 프로이트적인 것으로 볼 때 억압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정신분석의 도식을 잠깐 빌려오면요, 3단계인데 억압이 있고 검열이 있고 증상입니다. 억압은 감당하기 어려운 걸 의식 바깥에 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욕망들이 꿈에서 나타날 때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의 통념, 사회의 기준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꿈속에서 억압이 되어서 나의 욕망이 다른 형태로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억압이고, 두 번째는 검열인데요. 검열은 그런 억압된 욕망이 자꾸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그냥 억압과 검열을 같은 선상이다, 그렇게 단순화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 자신의 욕망이 억압되고 검열당하니까 자신의 욕망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다시 표면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이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검열이 못 알아볼 형태로 욕망이 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채로 표면에 나타난 걸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상은 억압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억압된 것과 검열이 맺은 타협의 산물인데요. 그래서 증상은 늘 원래 모습이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억압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변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개념을 소설에 적용해 보면요, 아까 전에 문체가 건조하다, 이게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건조한 문체는 검열 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슬픈 장면, 고통의 장면들이 소설 속에 나왔는데, 건조한 문체가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을 문 앞에서 차단하는 규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러한 건조한 문체 자체가 아니고요, 우회해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들입니다. 전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심리적인 정동이 원래 놓여야 할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정작 중요한 일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사소한 사물이 화면을 채우는 일이 있잖아요.
검열은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막습니다. 욕망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자리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너에서 그 이동은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상실의 감정이 놓여야 할 자리는 내면의 서술인데요. 그 자리가 비어버리고 대신 신체의 표기가 놓입니다. 슬퍼하는 문장 대신에 늙어 보인다는 문장이 오는 것이죠. 이 규칙이 드러나는 데가 캐서린과의 이별 장면입니다. 소설은 스토너의 슬픔을 그리지 않습니다. 평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헤어져 버리죠. 그 상황에서 슬픔을 그리지 않는 대신에 이 소설 텍스트는 스토너가 급격히 늙는 장면, 그리고 귀가 어두워졌다, 이런 서술을 합니다. 상실 다음에 오는 게 애도의 서술이 아니라 신체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늙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슬픔이 옮겨 앉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문체가 아까 검열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막아선 문을 피해서 다른 자리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런 슬픔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의 감정은 그 슬픔 그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은 모습, 늙음, 나이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잖아요. 그러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소설은 왜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요? 스토너의 죽음은 첫 페이지에서 이미 통보가 됩니다. 결말을 아는 채로 시작하는 이야기에 남는 것은 결말까지 가는 길이죠. 피터 브룩스라는 비평가가 플롯 찾아 읽기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피터 브룩스는 프로이트를 인물이 아니라 형식의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삶에 대한 욕망이 있듯이 죽음에 대한 욕망도 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피터 브룩스가 소설 텍스트 분석에 활용한 것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려고 한다. 그런데 지름길은 피한다. 소설에 있어서 중간이라는 것은 결말을 미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디스랑 로맥스는 악당이라기보다는 소설 텍스트 자체는 마치 인간처럼 죽음을 향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끝을 맺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우회로를 만드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스와 로맥스는 각각 중요한 임무가 있죠. 이야기의 끝맺음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그런 임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토너에게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떼어놓는 일이 임무였습니다. 로맥스는 캐서린 드리스콜을 스토너로부터 떼어놓고요. 이디스는 그레이스를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스토너가 교육자로서 원숙해지고 강의가 학생들로 가득 차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그가 제일 충만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났는데요. 진실한 사랑이 될 캐서린 드리스콜과 평생 불운의 씨앗이 되는 찰스 워커를 동일한 시기에 만납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자리에서 텍스트가 가장 좋은 것과 그걸 파괴할 장치를 함께 생산하는 것입니다. 드리스콜은 지름길입니다. 스토너가 그 관계를 택했다면 다른 삶이 시작됐을 것이고요. 소설은 거기서 생명력을 잃고 끝이 나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가 됐겠죠. 스토너의 소중한 사람 캐서린을 떼어놓는 것, 그 임무를 로맥스가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아직 죽지 않습니다. 스토너는 급격히 늙고 귀가 어두워지지만 곧 강의로 되돌아갑니다. 상실 이후에 오히려 가르치는 일에 더 몰두하는데요. 끝을 내버리기에는 남은 길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디스의 작업은 그보다 더 오래 진행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서재를 빼앗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정 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죠. 스토너 두 번째 저서가 좌절되는 것이죠. 이 좌절의 의미를 보면요. 첫 책은 젊은 학자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낮지도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학문이 깊어진 뒤에 쓰였을 두 번째 책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역사에 남을 책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또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얻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들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견디던 사람이 마침내 대작을 완성하고 세상이 뒤늦게 그를 알아본다. 이런 인생 역전 스토리. 그런데 이 소설은 그 길을 닫아버립니다. 이디스가 서재를 빼앗아서 스토너는 두 번째 책을 쓰다가 포기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삶의 형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그리고 그 물러선 자리에서 남은 일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 게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큰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일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하자면 이디스가 스토너에게 소중한 것, 학문의 업적을 빼앗아가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텍스트가 끝이 나버릴까요? 스토너에게는 소중한 것이 또 하나 남았죠. 이것마저 빼앗기고 나서 이야기는 끝이 나버리는데요. 한마디로 이디스의 임무가 완결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스토너에게 소중한 딸이죠. 그레이스가 이른 임신과 결혼으로 집을 벗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이디스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레이스는 이디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도피적인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디스가 임무를 완결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임무들, 스토너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임무들이 모두 끝이 난 뒤에 소설은 급격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레이스가 떠나가고 소설은 두 챕터가 남는데요. 스토너는 병을 얻고 죽어버리죠. 더 이상 스토너에게서 소중한 것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캐서린이 떠나가고 그리고 책 쓰기가 좌절되고 그레이스도 떠나가고 그러한 임무들이 모두 수행되고 나서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미룰 게 없어진 텍스트가 자기 에너지를 소진하고 종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의 악의로 읽었던 게 이러한 텍스트의 정신분석, 형식적인 층위에서는 이야기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1910년에 입학했고 1956년에 죽었고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 그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건조하죠. 우리가 소설을 다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좀 특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견뎌낸 시간이
몸의 나이로 옮겨가던 게 여기서는 생애 전체가 연표로 옮겨가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스토너가 살아내고 고분분투하던 시간이 이렇게 건조한 형태의 결과로만 남는 것이죠. 건조한 한 줄의 역사적인 기록. 그러면 에도는 어떻게 될까요? 소설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중세 문헌 한 권을 도서관에 기증했고 명판에 이름이 새겨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요. 대신 사물 하나와 글자 몇 줄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물이 하나 놓이는데요. 죽어가는 스토너의 손에 놓이는 게 그가 쓴 책 한 권입니다. 성공작도 실패작도 아니었던 그저 그런 책이었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명판과 마지막 페이지의 책은 비슷하죠. 비슷한 사물로서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 놓여야 할 자리에 이러한 사물 혹은 숫자적인 기록들, 이런 것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슬픔의 크기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셀 수가 있고 명판은 만질 수가 있고 또 연도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부재한 자리에 이러한 대체물이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읽는 우리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자리까지, 이 책을 읽고 이 자리까지 도착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는 슬픔을 기대하면서 그 장면에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사랑이 끝났고 또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당연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뭔가라는 것은 애도의 절차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사물, 그리고 건조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10살 더 들어 보였다. 명판에 이름이 새겨졌다. 여기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발현이 되는데요. 이러한 대체물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이러한 대체물 자체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픈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낙차라는 것이죠.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가운 것만 놓여 있을 때 이러한 감정의 낙차가 주는 독특한 감동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가운 것만 놓여 있을 때 그 차가움을 견디는 것은 읽는 사람, 독자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슬퍼할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죠. 스토너가 로맥스한테서 죽은 친구를 알아보는 장면을 다루었었는데 그걸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현재의 인물 위에 겹쳐 보이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러한 전이 현상이 인물과 인물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사이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분석가가 대신 느끼는 것과도 같이 텍스트가 표현하지 않은 슬픔을 읽는 독자가 대신 느끼는 것입니다. 슬픔이 놓일 자리마다 그 슬픔의 서술 대신에 대체물들을 놓아두고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처리되지 못한 감정은 없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300쪽의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서 그 처리 못한 애도의 감정이 읽는 독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겪은 슬픔은 이 텍스트가 겪지 않은 것입니다. 소설이 하지 않는 애도를 우리가 대신한 것이죠. 우리도 가끔씩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요새 부쩍 늙었더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은 채로 그저 무심하게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스토너를 읽듯이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그렇게 무심히 지나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